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뵙는 건데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평론가 이독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이 넓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야를 캐고 계신가요? 제 전공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아, 전공 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전공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쭉 나가기 마련이고 전공을 좋아하지 않으면 좀 다른 길로 새기 마련인데 네. 하필이면 또 제 전공이 전기전자라서 전기전자. 하필 오늘 얘기랑 좀 연결돼서 아, 그렇군요. 신뢰가 하락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 말고 네. 이제 큰 눈으로 좀 보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소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아무 질문이나 저희들이 막 할 겁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편집된 걸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천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저희 편집 잘합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 건가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뭘까요? 오늘 꼭 다뤄봤으면 좋겠다 해서 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혹시 원자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떠오르는 이미지? 저는 무섭다. 무섭다. 아톰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아톰 사랑했죠. 네. 근데 저도 약간 무섭다랑 비슷한데 네.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다 그러면은 사실 후쿠시마예요. 후쿠시마. 워낙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됐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가장 무서운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핵무기가 떠오르죠. 핵무기. 네, 사실 요 핵 에너지 혹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많고 네. 의견도 되게 많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워낙 좋아하는데 그만큼 좀 우리가 바르게 알아보면 좋겠다. 또 한 번 정도는 체크해보면 좋은 부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 한 줄로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네, 제가 정한 오늘의 소소한 주제는요. 핵기술, 신의 선물인가 재앙인가로 하겠습니다. 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That the Chernobyl atomic power plant near the city of Kiev was damaged.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저희들도 뭐 기사에서 맨날 이제 보지만 원자력도 있다가 핵, 원자력 발전소, 막 핵 추진, 막 잠수함이 들어왔다. 핵이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 이게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일단 헷갈립니다. 좀 뭐가 정확한 표현인가요? 일단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네. 이게 학술적으로 혹은 우리가 널리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사실 번역했을 때 원자력이라고 하면 아토믹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핵이라고 할 때는 뉴클리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심지어 우리 원자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뉴클리어가 써 있는 영어로 돼 있는 걸 보더라도 제 머릿속에 같은 게 떠올라요, 그냥 이미지가. 근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외국에서 사용하는 얘들은 이제 원자력 혹은 어토믹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뉴클리어. 뉴클리어. 약간 전 핵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쪽에서는 무언가 이것에 조금 그 위험성을 좀 강조하는 느낌 같은 게 들고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는 쪽에서는 무언가 그런 거를 조금 옹호하는 느낌 같은 것이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 했는데 학술적으로 볼 때는 보통 원자는 우리가 과학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핵이라고 하는 건 워낙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이미지는 원자폭탄이라고 하면 그쵸. 나름 무언가 과학기술의 총화로 만들어진
어쨌든 대량 살상 네. 무기지만 핵폭탄이라고 하면 되게 좀 약간 저렴하게 팍 내뱉는 느낌도 좀 좀 있잖아요. 무서워요. 어감이 확 네. 다르긴 하죠. 그렇죠. 뭐 네. 핵주먹, 핵가족 다 핵이거든요. 같은 핵입니다. 아. 핵가족도 핵도 그 핵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어감 때문에 우리한테 나타난 것 같은데 둘 다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어떤 과학학술 기술 용어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뭐 에너지 대란 문제 항상 나왔었고 네. 외곽에서는 이제 탈원전 흐름이 쭉 있다가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확 오르다 보니까 아 우리 원전 조금 더 지어볼까 혹은 가동 중단을 하다가 좀 연장을 할까 이렇게 검토하는 국가들이 일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구정은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글로벌 상황은 어떤가요? 뭐 원전으로의 유턴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거는 좀 원전 유턴은 뭐 너무 오바인 것 같고요. 네. 글로벌 대세는 재생에너지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나라들,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화석연료 발전 계속하고 뭐 원전을 짓고는 있지만 이 나라들도 역시 녹색 에너지를 미래로 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이 문제인데 네. 유럽은 녹색 에너지가 앞서가는 곳인데 왜 문제냐? 결국 이거는 프랑스와 독일의 싸움이라고 싸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핵발전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 예를 드는 게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 사실 이렇게 발전된 산업국가 중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합쳐도 프랑스처럼 그렇게 우리 에너지 믹스라 그러잖아요. 에너지원별로 이렇게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프랑스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 핵발전에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유럽의 뭐 그린 뉴딜이라고도 하고 뭐 그린딜이라고 네. 했던 그 2022년에 이제 신에너지 계획, 그 리파워 EU 계획. 네. 이거 할 때 이제 거의 뭐 한 3천억 유로 규모의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때 뭐 2027년까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특히 러시아산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탈탄소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였는데 프랑스가 여기다 핵발전을 넣자라고 했고 독일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핵발전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에너지로.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핵발전에서 파생된 수소를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뭐 연료로 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미래 시나리오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에서 핵발전을 하는 나라가 14나라가 14개? 조금 많습니다. 네. 근데 유럽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니까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프랑스가 그냥 주축인 거예요. 프랑스에 지금 대다수가. 가동 중인 네. 거 확인해 보니까 원자로가 뭐 56기.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에너지 믹스에서 65%가 핵발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비중과 그 고집이 너무 셌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프랑스가 이게 뭐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건데 정말 깨끗해서라기보다 직간접적으로 프랑스에서 핵발전과 관련된 일자리가 한 50만 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프랑스는 이제 그 정치적인 부담이 그러네요. 되니까 일로 네네.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음에 안겔라 메르켈 정부 때 거기 뭐 우파 정부였어도 그때 탈원전으로 가겠다라고 확실하게 가닥을 결정했죠. 잡았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폐기하는 걸로 이제 결정은 됐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3기 정도 이제 원자로가 이제 가동은 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핵발전으로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이 한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다 없어진 거고 지금 프랑스가 고집 부리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다시 원전으로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의 이 원전을 고집 부리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프랑스 손에서 뺏어온 거예요. 원래 프랑스 하기로 하다가 이제 뭐 경쟁 아니 아랍 원래 하기로 돼 있었고 네. 하다가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막판에 대한민국 거기에 들어간 거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2011년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달 원전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근데 또 최근에 와서 다른 목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뭐 프랑스는 뭐 물론 돈 때문에 그러긴 한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 먼저 탈원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에는 시민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탈원전을 하겠다는 건 에너지를 공급되는 데를 줄이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걸 뭘로 대체할 것이냐 혹은 아예 에너지 자체를 줄일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로는 아니 네, 재생에너지로 과연 원전이 지금 생산하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이게 가능은 하겠냐,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네. 생각보다 그게 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제 주변에서도 이걸 연구하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년 있다가 다른 질문을 제가 툭 하고 던져봐요. 재작년에 물어봤을 때, 그리고 작년, 그리고 네. 올해 그러니까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유럽 상황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야 봐, 독일이랑 프랑스만 봐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 이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가들이 싸지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맞았어요. 그거까지 봤어요. 근데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전쟁이 터진 거.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버텨야 되는 천연가스 공급처가 막힌 것도 하나 네, 있는 거고 네. 이게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국력이 된 거잖아요. 두 번째가 좀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기후 위기가 기후 변화가 여기 같이 가요. 아, 그렇죠. 기후 변화가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는 여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다 해상 풍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단지를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이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바람이 갑자기 안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해서 건설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줄여도 되겠다 해서 전력도 많이 줄여놨는데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무조건 더워진다라기보다는 유럽이 과거에선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절이 막 이렇게 이번 여름에 그렇죠. 뭐 깜짝이야.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에어컨을 안 달던 유럽 사람들이 에어컨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고 특히나 피크 전력에 치는 상황들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몇 년 후면 이게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이게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굉장히 언제나 외부 상황 요인과 상관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발전소들, 화력 발전소, 뭐 원자력 발전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변수 없이 어쨌든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거는 화력과 원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앞으로 향후 뭐 100년 혹은 10만 년까지 안전할 거냐 핵 폐기물의 문제까지 네. 그걸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근데 30년 안에 지금처럼 이산탄소 배출이 많으면 네.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말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게 뭐 최종 해결책이다여서가 아니라 일단 원전을 사용하면 분명히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네네. 그런 어떤 전환 기술로서 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 3일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제 밝힌 거에 따르면 이거 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주요 발전원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이 원전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적어요. 네네. 그리고 이건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신에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이슈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들은 일단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인류를 위해서 한 30년, 50년 동안은 빠르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은 좀 전환 기술을 사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브릿지로. 그 원전이 그래서 배출량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반론으로 우라늄의 채굴부터 따져보자. 채굴과 수송까지 따지면 뭐 탄소 배출이 실제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말 어떤가요? 이게 분석해보면.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 뭐 탄소 발자국을 하는 것은 그 주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만 계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들도 계산하는 주체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뭐랄까 그 비용을 매길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동일본 두려움. 지진만 보더라도 지금 그 지역 복구도 안 돼 있고 맞습니다. 경제적 피해 정말 숫자로서 확인이 안 되는 정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어떤 환산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제학자가 값을 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지만 내 손자 정도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비용을 어떻게 매기겠어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 우리는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요. 탄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재생에너지보다도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계들 개발을 하고 만들고 계속 이 부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탄소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광을 하더라도 태양광 만드는 데서의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탄소 자체만 본다면 원전이 어쨌든 배출이 현저하게 적다. 그건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대현님, 이 핵기술 사실 개발된 게 뭐 몇백 년 된 거 아니고 한 100년? 그렇죠. 100년이 안 됐죠? 네, 이 원자력 역사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원자력 공학과 관련된 기술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도 계속 깨작깨작 계속 쌓여왔어요. 네. 계속 쌓여오던 게 이제 좀 이론으로만 있던 거가 현실화된 거는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원자 폭탄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입니다. 원래 원자 폭탄을 이제 최초로 개발한 게 미국이잖아요. 맨해튼 프로젝트로 굉장히 유명하고 재작년인가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도 이제 네. 개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원자 폭탄을 가장 먼저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먼저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은 인력이 부족했고 기술자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한테 같이 좀 개발하자 했는데 영국이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 가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수많은 유럽의 기술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망명을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진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자폭탄 개발이. 진척이 생기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영국이 같이 하자. 반대로? 미국한테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함께 캐나다도 포함해서 이제 원자폭탄 개발을 한 게 이제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맨해튼 프로젝트로 결국에 이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을 하죠. 그리고 그 실험을 성공한 이후에 실제로 투하한 최초이자 마지막이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45 리틀 년에. 보이와 팻맨 네. 알려져 있죠. 그 이후부터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핵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죠. 영국은 미국이랑 같이 핵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이 공유를 해줄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제 알려주지 않아요, 미국이. 그래서 사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루즈벨트랑 처칠이 만나서 이제 구두로 네. 당연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면 주겠다 했는데 루즈벨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루먼이 이제 부통령이었는데 이제 권한대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영국 수상이 만나니까 야 주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난 들은 얘기가 없다. 그 정도로 비밀리에 이제 구두로 약속만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트루먼은 들은 바가 없었던 거예요. 준다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우리는 절대 줄 생각 없다 영국 니네한테. 그래가지고 영국 기술자 나중에 이제 영국이 불러가지고 다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당연히 소련한테는 줄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미국은. 네. 근데 소련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을 했죠, 결국. 예 개발을 이제 여러 스파이들을 이용하고 이제 미국이 개발했던 그 핵무기 훔쳐와서 네. 결국 개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개발해요. 1949년. 그러니까 미국은 한 50년대가 돼야 소련이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개발한 거예요. 49년도에. 너무 놀랐죠, 미국이. 그렇죠. 알고 보니까 자기들 거 다 도면 뺏어가고 네. 훔쳐가고. 스파이들 활용해서. 그럼 예. 어쩌다 그럼 프랑스까지 버져 나간 거예요? 프랑스는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도 핵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야 무슨 소리야? 니네가 왜 개발을 하느냐? 개발하지 마라. 우리가 지켜주겠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샤를 드 고리 네. 너네 파리 위에서 뉴욕 포기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이 개발하고 소련이 개발하게 되고 영국, 프랑스가 개발하게 되고 이제 그 넷이서 이제 프랑스는 빼고 일단은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들만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애들이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모양만 잡으면서 그냥 뭐 뻔한 얘기들만 오고 가는데 갑자기 중국까지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개발 못하게 해야 된다. 막아야 그러면서 된다. 이제 5개국이 만나서 NPT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예. 네, NPT 조약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 그 첨언하실 국제적인 부분을 보면 되게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면서 재밌어요. 트루먼은 자기가 이제 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됐는데 맨해튼 프로젝트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예. 갑자기 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투하할 때도 몇 발 있는지도 정확히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투하하고 났고
이게 전략 무기로 거의 뭐 세계 최고의 무기인 거를 백방에 증명한 셈이고 이때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과 어떤 이념적인 전쟁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실 국회에서 그 기술 이전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네네.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시민사회가 이런 걸 만들어 주도록 지원을 해주면 트루먼 입장에서는 나도 주고 싶은데 법이 못하게 안 했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면을 살려주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49년에 아까 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거면 그냥 영국 줄 걸. 이게 괜히 심각해지고 그래서 영국이 미국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 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핵이 원자력 발전으로 이어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핵의 어떤 개발사가 다 폭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씁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핵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유럽일 거고요. 말하자면 나치가 생각했었던 그런 거대한 제국을 막기 위해서 저걸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똘똘 뭉친 거였잖아요. 나치도 마찬가지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폭탄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최초의 원자로는 이미 42년에 있었습니다. 40년? 네, 42년에. 42년에. 근데 이것도 이 원자로 뭐 하는 원자로냐면요. 원자폭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아까 그 리틀보이랑 펜맨을 말씀하셨잖아요. 리틀보이는 그냥 우라늄을 농축해서 빵 하고 합치면 터지는 거고요. 펜맨은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그럼 플루토늄 농축을 해야 돼요. 그럼 플루토늄을 일단 만들어야 농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드냐면 원자로를 돌리면 그 안에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원자로를 돌리면 전력도 생산하고 여기서는 실제 전력을 생산한 건 아니지만 네. 열을 만들면서 저절로 플루토늄이 만들어져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의 원자로도 플루토늄 농축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서 소련의 경우엔 전쟁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유럽 최초의 원자로도 만들어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상업적으로 사용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 영국에서도 시작되고 하는데 네. 발전을 위해서 네. 사실은 누가 봐도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그 돈을 들여서 그걸 지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른 화력 발전소가 훨씬 좋아요. 네네. 그런데 요거로 발전도 하면서 사실은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작된 부분이 많고요. 진짜 목적은 플루토늄. 그랬을 거다라고 보는데 추측, 네.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다 플루토늄 목적이다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믿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놀라운 건 세계 최초의 정말 원자로라고 한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는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간 겁니다. 노틸러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틸러스호에 들어간 게 최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술 전체는 그러니까 어떤 전략 무기로서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제일 생각했을 때 이거로 값싼 에너지원이 되겠구나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그래? 그러면 연료를 리필하지 않고 산소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잠수함에 딱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실제로 좀 지금처럼 상업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이게 좀 괜찮다라고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70년대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핵확산 금지 조약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원자력을 평화적인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사실상 끝판왕 에너지거든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SF 영화를 볼 때 우주 전쟁이 막 시작돼요. 네, 네. 그 외계인들이 외계 생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에너지 무기가 뭘까요?라고 한다면 우리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천외한 무기를 쓸 것 같잖아요. 뭐 반물질포 이런 건 불가능하고 사실상. 네, 네. 그래서 그들도 원자폭탄 그리고 그러니까 핵폭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온 우주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농축된 강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사용하면 효율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냉전이 네, 끝날 네. 때까지는 제1의 순위는 뭐냐면 안정된 전력 공급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있었기 때문에 좀 비극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년대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원자력 발전소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또 최근에 와서 탈원전의 목소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닫은 데들이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414기가 예. 있고요. 건설 중인 것이 57기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된다고 하면 한 470기 정도가 이제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언제까지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계상의 그 수명들이 다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그게 30년 시간이 이상. 지나게 되면 네, 네. 이제 폐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혹은 처음 이걸 운영을 시작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지 세상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매뉴얼들도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갈지 단순히 궁금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동이 중단됐을 때 전력을 관성으로 얼마나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지만 그 후에 전력 시스템을 분배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네. 가능하고, 네. 혹은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테러를 저질렀을 때, 미국이 우리 발전소에 테러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네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하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설계할 때 한 25년, 한 30년 정도 쓸 수 있다 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연장하는. 가능한. 우리나라도 그랬던 사례들이 있고. 고려 원전이 이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엄청 위험한 거 아니야, 천문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걸 계속 왜 연장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거는 사실 올바른 비판은 아닌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사실 핵발전 그러면 예전에는 뭔가 좀 무섭고 이런 것 같아서 절대 안 되지라는 생각도 했었다가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일단 뭐 새로운 원전 기술 같은 거 뭐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뭐 그 깨끗한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보면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하는 행태를 보면 결국은 이제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관리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안전하게 관리를 할 거라고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원전 기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가 됐건 간에 관리하는 뭐 중국도 사람들?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한 일단 저는 확신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 이게 운영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안전하다고 치자, 아무도 사고를 안 낸다고 치자. 근데 그 폐기물 처리 문제 결국 인류가 아직은 해결책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에 정말 공감하는 거예요. 모두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테러의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정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2중, 3중, 5중, 6중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네. 모든 것이 해결됐다. 방파제가 한 6m면 될 줄 알았는데 13m짜리 그 헤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그럼 한 20m짜리 방파제를 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부분에서 재앙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휴먼 에러들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분야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민사회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있는 건 저는 완전히 믿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실 숨겨왔던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매뉴얼이 정말로 나중에 나온 기술이고 위험성 있는 기술이니까 너무 세세해요.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약간의 문제들을 좀 숨기려고도 하고, 그래서 뭔가 노화된 거, 뭐 스펙이 안 맞는 부품들도 발견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기술에서 어떤 휴먼 에러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유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관리하고 감수할 수 있느냐의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선생님 이 원전을 치면 해제하는 것도 위험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네. 해체 자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처음 지었을 때 새 거는 사실 방사능 폐기물이 그렇게 많지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원전 건설 비용이 비싼 이유도 뭐냐면 안전장치를 2중, 3중, 4중으로 지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사급 돈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 비싼 인력들이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폐기물은
한 3년, 5년 정도 지나고 한 15년, 30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정말 안전 상태, 여기서 안전하대 기준도 다 다른데 네. 자연 상태에 발견된 정도가 되려면 한 10만 년 가까이를 묻어놔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어폐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계속 혓바닥이 길어지는 이유는 오해가 생길까 봐. 네. 그러니까 10만 년이 지나야 안전해진다고 했으면 한 5만 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눈이 멀고 막 사람이 공중 분해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준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폐기물과 분명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지나야지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처음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이 폐기물 문제들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군사기술로 시작한 네, 거고 그 다음에도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기다리면 우리의 후손이 찾아낼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기술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못 찾았다기보다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첨예한 어떤 이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당장 맞습니다. 이 방사능 폐기물을 우리 구역에 놓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또 안전도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영구 동토층 깊은 아, 곳에다가 네네. 묻어놓는 걸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밀봉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입구에다가 써야 됩니다. 향후 10만 년 동안 열지 말라고. 10만 년. 근데 그걸 영어로 쓰면은 이제 10만 년 뒤에 인류는 못 읽을 거잖아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외계인이 봐도 한마디로 이거 위험하다라고 알 수 있는 네. 표시가 뭐냐. 외계인한테 또 그래서 알려주고. 이집트 상형 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험. 표현한다고 해도 저는 10만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혹은 외계인일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문을 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핵에너지의 위험성이 뭐 혹은 방사선 폐기물의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전해 그 직전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네. 사람이 무조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 얘기가 좀 이성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뭐 다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맞습니다. 것이고 뭐 네네. 5만 년, 10만 년 뭐 나오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럼 해체 기술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요. 네, 네. 미국은 이미 손을 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빈자리에 아까 프랑스도 우리 하나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런 기술이 있어서 해체 기술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핵 폐기물들을 잘 모아서 재처리하면 그게 바로 핵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거를 지켜봐요. 못하게. 못 만들게. 사실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만들 수 있고도 남거든요. 십수년 전에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잠깐 실험했다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게 요즘 이제 얘기도 되는군요. 이제 해금되면서 실제로 우리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체하는 기술에서 이런 해결로 재처리하는 것들이 어떤 막혀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 풀렸다고 가정한다면 훨씬 더 지금도 잘할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해체 그 노하우가 좀 있는 것이요. 네. 97년부터 세계 최초 원자력 연구시설 해체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소규모 해체를 그러니까 해본 것과 안 해본 거의 노하우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사실 원전 해체 시장이 아주 뭐 서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체 시장이 섰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그 부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네. 그 기술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그 연구 정지한 고리 1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성 1호, 고리 1호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단계 우리가 하면서 좀 어떤 기술들을 좀 매뉴얼화 시키고 우리 원천 기술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이제 가는 그런 방향은 뭐 그 흐름은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저는 이제 빌 게이츠가 환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의제를 그 제시할 때 좀 주의 깊게 보는데 네네. 이 빌 게이츠가 갑자기 소형 모듈 원전에 꽂히셔가지고 네. 언급을 몇 년 전에 했죠. 그리고 네. 뭐 투자도 한다고 하더라. 네.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뭔가요?
그 SMR이라고 하죠. 네네. 소형 모듈 원전은 지금의 어떤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부지도 크고 굉장히 거대한 시설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네. 안전 장치도 2중, 3중, 5중, 6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이 그 반응로의 노심이 노출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그 체르노빌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냉각되지 않으면 노심이 용융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핵연료는 그냥 놔두면 계속 열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 아래쪽을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스스로 올라가서 뚫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네. 안전장치를 다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소형 모듈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작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핵연료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해커가 혹은 어떤 테러리스트가 네. 위에를 싹 잘라내서 공기 중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온도가 이 노심을 녹일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효율은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대량으로 만들어야 더 좋은 거니까. 네, 네. 또 하나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설계도를 보면 위험하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노심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파이프들이에요. 그 파이프들이 30년 동안 얘가 녹슬지도 않고 완벽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믿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하는 건 그 파이프까지도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외부 장치를 쓸 거냐 아니면 완제품으로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냐라는 거고 사실 패키징 단계에서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도 저렴해지고 안전성도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외부에서 조립해서 조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원전이 아닌 어떤 소형 모듈형 원전을 하는 것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탄소에서 시작됐고 2050년까지 우리는 1.5도, 2도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등. 지금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세계 추세로 본다면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재생 에너지 어떤 그 비율이랄까요? 그 흐름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태양광과 기본적으로는 좀 풍력을 생각하는데 네네. 그 기술이 거의 없다가 새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돈이 몰리기 시작한 건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이제 최근 몇 인류의 년. 역사에 있어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할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국가적인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꽉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태양광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기본적으로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모듈들이 작잖아요. 그럼 아까 원자력 발전소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커다란 부지에 안전장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인력들이 오래 있어야 돼서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의 어떤 재반적인 환경을 봤을 때 재생에너지로 과연 완전히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고 비용 계산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미 많이 따라잡았고요. 우리가 제일 느린 편입니다. 유럽은 이미 많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 네. 되었고 안정성이랑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안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이 따라잡았고 지금이 이 추세로 계속 보급이 되고 기술 개발이 되고 단가가 싸진다고 하면 2027년, 20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가장 단가가 싼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처음에 드린 것처럼 원전이 훨씬 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제조업 위주가 있고 철강 산업 있고 조선 산업 있고 이런 상황에서 풍력 발전으로는 도저히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고 풍력 발전의 어떤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시공하는 것 전체를 북유럽 쪽이나 뭐 덴마크나 이쪽에 다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 이 시장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분간 전환 기술로서 우리가 원전을 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이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누군가 볼 때는 돈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다른 업체에서 다른 나라에서 꽉 잡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반도체가 그랬거든요. 반도체 기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 1위 네네. 누가 봐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이 원전을 그 전환 기술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 한 10년 지난 다음에도 과연 그럴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 너네들이 수출하는 것들, 너네들이 생산하는 것들 지금 원전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갑자기 관세를 확 내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나라들에서 개발하는 거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국경세라는 걸 붙여가지고 환경오염 많이 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엄청나게 붙여서 이제 수입하기 어렵게, 수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행되고 있죠. 일부 국가에서. 지금도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의 우방이 영원한 우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 네.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이거 기술 개발해서 이만큼 이뤘어. 근데 너희들은 왜 기술 개발 안 하고 아직도 원전 쓰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복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인류의 발전은 욕망과 자제 사이 그 어디쯤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핵기술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